임플란트 치과를 고를 때 혹시 아직도 가격부터 비교하고 계실까요? 아직도 친절한 곳 찾고 계신가요? 사실 비싸다고 무조건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치료를 또 하면서 이제 바로 앞에서 그 결과들을 눈으로 지켜보는 치과 의사가 만약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한다면 어떤 치과를 고를지 제가 생각한 4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가족이 임플란트를 한다면 저는 이 기준에 만족하는 치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기본은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심겨져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골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고 남아있는 주변의 골이 충분히 그때도 임플란트를 감싸고 지지를 해주려면 처음부터 심겨진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겨진 각도가 씹는 면의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임플란트가 취약한 측방력이 적용을 해서 주변의 골이 빨리 흡수가 됩니다. 이것이 알면서도 이렇게 해내기가 어려운 이제 임플란트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똑바로 심는지를 알 수 있나요? 요즘에는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 같은 곳에 이제 치과 정례 사진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그런 곳에 게시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곳에 올리는 거는 그래도 그 치과에서 좀 잘 된 것들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 된 거라고 올린 사진인데도 각도가 이렇게 똑바로 나란하지가 않고 기울어져 있거나 그 깊이가 어떤 건 깊고 어떤 건 높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 그 치과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원래 좀 임플란트를 똑바로 가지런하게 예쁘게 심는 곳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에 반면 이제 임플란트들이 되게 가지런하게 나란히 이렇게 심겨져 있고 요즘에 또 치과 내에도 그런 사진을 이제 비치를 해놓는 치과도 많으니까요. 그런 데서 예쁘게 딱 심겨져 있는 게 붙어 있다. 그러면 거기 치과는 임플란트 식립에는 좀 자신이 있는 치과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이제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장치, 이 수술 가이드를 쓰는 곳도 있던데 그런 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인 건가요? 수술 가이드를 오래 쓴 곳이라고 하면 그러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사용해보면서 경험도 있을 것이고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게 수술 정확도 100%를 맞추는 것보다는 거기서 벗어나는 실수가 발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좀 오랫동안 써온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도 면에서는 믿을만하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수술 가이드를 쓰는 병원인데 제가 찾아볼 때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 내비게이션 장치라고 하는 게 실제 훌륭하신 임상을 위해서 이제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약간은 변질이 돼서 마케팅처럼 활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수술 가이드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사실 모든 치과가 모든 수술에 내비게이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장치라고 하는 게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외주에 맡겨서 이제 제작된 거를 받으면 그걸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외주 같은 경우에는 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경영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별적으로 이제 모든 경우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장치를 사용하지는 않는 치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내가 받으려고 내비게이션 장치를 쓰는 치과를 찾아갔는데 내가 받은 임플란트는 내비게이션 장치로 수술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안다라고 하면. 그런 치과들이 있다면 돈을 날려버리는 것도 있고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장치가 없어도 수술 잘 하시는 원장님들도 워낙 많고 없다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내비게이션 장치를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그걸 믿고 방문을 해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실 사용하지는 않는데 사용한 것처럼 한 거는 저는 조금 그거는 옳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아까 4가지를 얘기해 주신다는데 이번에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준 2번째는 어떤 건가요? 2번째는 치아의 형태입니다. 결국에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인공 뿌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인공 뿌리가 필요한 이유는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치아가 생겨야 내가 씹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는 치아의 머리인 것이고 그 머리가 제대로 힘을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뿌리
즉 임플란트인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인 건데 그 치아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 크라운, 치아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치아가 없어졌다가 치아가 생겨서 씹을 수 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사실은 원래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치아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어디는 볼록하고 어디는 또 오목한 부분도 있고 어디는 되게 깊고 좁은 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역할과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연 치아처럼 자연스러운 해부학적 형태를 갖췄을 때 기능적으로도 이제 저작 효율이라는 게 나오면서 편안하고 불편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조건 음식물이 낄 수 있는 공간을 메워버리면 처음에는 이제 안 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잇몸이랑 치아가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틈은 있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이지 계속해서 세균들과 음식물은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틈이 아예 이제 접근이 안 되게 좁아버리면 결국에는 음식물이나 세균들은 끼는데 청소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답하게 이게 끼는 건 끼었는데 빠지는 게 안 빠져.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앞니 임플란트로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치아의 형태는 엄청 중요해지죠. 이제 치아가 자연스럽냐, 예뻐야 되니까 치아의 가로, 세로 길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뻗어진 치아의 각도라든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이 앞니 같은 경우는 형태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사람이 어떤 스마일 라인이라든지 인상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치아 형태가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치아를 제작을 하는 거는 이제 치과 의사의 역할은 아니고 기공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제작할 기공소라든지 기공사를 선정을 하는 게 치과 의사의 몫이고 그리고 정보를 전달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줄지 지시를 하고 감독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결국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과에서 만든 크라운을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도 저희 같은 일반인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형태는 눈으로 보이고 이렇게 혀로도 만져지기도 하고 하니까요. 눈으로 봤을 때 형태가 치아처럼 이렇게 3차원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평하고 밋밋하거나 아니면 주변 치아랑 딱 봤는데 형태가 좀 유사하지가 않고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티가 나면 그건 알 수가 있죠. 앞니가 예쁘지가 않다면 그거는 그냥 안 예쁜 거예요. 예쁜 앞니는 봤을 때 그냥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교합에 특히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씹으면서 뭔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걸리거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치아 사이에도 이제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기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 막혀져 있고 기구로 청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준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공 뿔이잖아요. 원래 사람의 뿔이도 뼈에 이제 완전히 잡혀서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고정을.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뼈가 이제 충분히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상적인 위치라고 하는 거는 치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치아가 먼저 결정되고 거기에 이상적인 임플란트 위치가 결정되는데 거기는 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고 뼈의 어떤 오염된 정도, 잇몸 염증이라든지 원래 상황 자체가 다른데 사실은 뼈가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뼈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뼈이식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들어가는 재료랑 어떤 수식, 테크닉 종류가 다양한 만큼 결과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뼈이식이라는 단어에서 오해하시기가 되게 좋은 게 뼈이식 재료라는 게 있고 그걸 넣으면 뼈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환자분들의 뼈의 형태라든지 잇몸 염증의 정도,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손상의 정도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뼈이식의 난이도는 정말 천차만별이고 뼈이식을 넣으면 걔가 뼈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뼈를 어떻게 다뤄주냐가 어떻게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뼈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뼈이식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달성을 해야
내가 넣은 뼈이식 재료들이 온전히 뼈가 될 확률이나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하고 뼈이식제만 많이 넣으면 뼈이식이 한 개 뼈가 안 되고 모조리 다 흡수돼서 사라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뼈이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술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손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뼈이식이라는 분야가 저는 특화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좀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좀 어떤 특화된 좁은 분야이고 저는 그런 능력을 갖춘 치과 의사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인 제가 뼈이식이 정말 잘 됐는지도 알 수 있나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가능하다면 치과에 CT 사진을 이제 보여줬을 때 그걸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CT 사진에서 내가 뼈가 얼마나 늘었는지 전후 사진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실은 가능하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을 수는 있어요. 치과에서도 이 사람 왜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지?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 판독 능력을 갖추는 것도 사실은 조금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원래 이렇게 만졌을 때 치료하기 전에 이 몸이 되게 얇거나 좀 뾰족하거나 이랬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이 부분이 되게 빵빵해지고 좀 볼록하고 많아진 게 느껴지고 이게 잠깐 동안이 아니라 몇 달 이상이 지났는데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받으신 치료는 아주 대단한 치료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준이네요. 이걸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나요? 이렇게 엄청 빵빵해지거나 볼록해지거나. 그렇죠. 하고 나서 전이랑 좀 달라진 거 느껴지세요? 좀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 막 이렇게 늘어나거나 했을 때 많이들 물어봐. 되게 차이가 안 느껴지면 사실은 막 엄청 큰 어려운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진짜 고난도 뼈이식 이런 거는 진짜 원포 꺼져 있고 완전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없어진 걸 만드는 게 진짜 뼈이식이거든요. 그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냥 조금 뼈가루 이렇게 뿌리고 뼈이식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뼈이식이에요. 그 수술 중에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난이도가 어려운 뼈이식 수술일까요? 이게 간단한 뼈이식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상악동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위치 자체가 혈행 공급이라고 해서 이게 영양 성분이라든지 피가 잘 공급되는 부위니까 성공률도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고 이제 플랜 매니지라고 해서 뼈를 감싸주는 이제 잇몸을 저희가 다뤄야 되는 건데 마지막에 잇몸을 결국 덮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악동 거상술은 여러 가지 뼈이식 중에서 제 기준으로는 오히려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보다는 훨씬 어려운 뼈이식이 많죠. 수평 증강술, 수직 증강술 이런 뼈이식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번째 기준은 어떤 건가요? 네 번째 기준은 잇몸 살입니다. 잇몸은 잇몸 뼈랑 잇몸 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 분들께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 치은이라고 불리는 잇몸 살이 잇몸 뼈만큼 혹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도 좀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잇몸 뼈가 망가진 환자 수만큼 잇몸 살도 무너지고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잇몸을 치은을 다시 재건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치아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치아가 길면 앞니 같은 경우에 당연히 보기가 너무 안 좋아 보일 것이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너무 길면 양치를 할 때 칫솔질을 해야 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양치를 똑바로 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 임플란트 수명에도 영향이 가게 될 거고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문제도 있지만 정상적인 잇몸을 갖고 있냐 없느냐는 실제로 양치를 할 때 영향을 많이 줘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뼈이식을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많이를 하게 되면 이제 원래는 요만큼 뼈를 덮고 있었던 잇몸으로 똑같은 잇몸이니까 이 열어둔 잇몸으로 요만큼 뼈를 늘 뼈이식에서 더 큰 잇몸을 덮어야 되는데 그러면 잇몸 살이 부족하게 되죠. 이거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 릴레이징이라고 해서 잇몸을 길게 늘어뜨리는 스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했을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잇몸이 늘어나는 대신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짧아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얇아지고 짧아진 잇몸 때문에 뼈이식을 많이 한 경우에는 나중에 반드시 잇몸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잇몸이 이제 얇아지고 줄어들게 되면 양치를 잘 하기가 힘들고 음식과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이 뺨 그 잇몸 이런 사이 공간에 계속 고이고 껴있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염증이 취약하게 돼요. 이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잇몸 이식술입니다. 이거는 뼈 이식이 많이 동반되었을 때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이라고 하는 게 저 혼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학계라든지 전 세계 치과 임상을 이끌고 있는 거장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뼈 이식기는 잇몸 이식도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임플란트를 제대로 해서 오랫동안 잘 쓰려면 잇몸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잇몸 이식을 하는 치과 의사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뼈 이식을 하는 치과 의사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만큼 스킬적으로도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하고 관련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또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곳이라면 잇몸 이식을 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잇몸 이식이 정말 필요한 거면 왜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연구가 부족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뼈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임플란트를 뼈가 감싸줘야 된다. 이 뼈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더 만들어낼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점차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잇몸, 치은의 중요성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뼈만큼 거의 뭐 과장하면 뼈 이상까지도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잇몸 이식이 국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하다는 걸 이게 알아도 다들 지금 사실 동료 치과 의사 다 잇몸 이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쉽게 찢어져 버리는 어떤 얇은 어떤 잇몸을 다루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한 어떤 그런 술식이다 보니까 이걸 하는 치과 의사가 더 소수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치과에서 이런 잇몸 이식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이 온라인상의 공간에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잠깐만 잇몸 이식에 대해서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잇몸 이식이라면 그 잇몸을 어디서 뭐 떼오는 걸까요? 그리고 아프진 않나요? 잇몸 이식은 이제 주로는 입천장 그리고 가끔 이제 사랑니가 원래 있던 이제 뒤쪽 결절이라고 부르는 부위에서 떼게 되는데 보통 잇몸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입천장에서 잇몸을 뗀다니 너무 아플 것 같다. 제가 잇몸 이식을 그래도 이제 시작한 지 꽤 됐고 지금도 적게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횟수를 이제는 좀 그래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동안 환자분들을 봤을 때 잇몸을 뗀 부위가 통증 때문에 아주 뭐 힘들다 아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상고정 장치라고 하는 보호 장치가 있는데 이걸 껴드리게 되면 보통 통증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임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왜 어떤 임플란트는 20년을 가고 어떤 건 몇 년 안에 망가지는지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드리는 얘기들을 여기서 편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계속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